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불법 대선 자금 유죄입니다. 어제 1심 판결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선 캠프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서 검찰 수사 확대 여부 등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탄핵 전 사의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밝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자진 사퇴는 뺑소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용산 쌍두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해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하고 수석 5명을 교체했습니다. 당초 김대기 실장 원톱 체제였던 비안보 분야 보좌 체계를 투톱 체제로 재편한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단칼 거부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 희생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김기현 대표는 즉각 거부해 혁신위와 지도부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려고 혁신위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신부님의 입입니다. 야권 원로인 함세용 신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 아무 말 대잔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392억, 246억 부자 노조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해 수입으로 각각 392억 원과 246억 원을 공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년도 2월금이 229억 원, 조합비는 59억 9천만 원이라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2월금 46억 원, 조합비 대신 하부조직 부가금 180억 원을 공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령 한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요?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 후폭풍이 큽니다. 1심이긴 하지만 대장동 관련한 첫 번째 사법 판단인데다 법원이 이재명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부분 이걸 직접 인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파장으로 이어질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 김용 전 부원장은요, 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 어제 1심 재판부는요, 이 김 전 부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김용 전 부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는 등 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면서 법정 구속도 했는데요. 이로써 이제 그 김 전 위원장은요, 지난 5월이죠.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요. 김용 전 부원장이 민주당 내 대선 예비 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 불법 정치자금 6억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이 중 2억 4,700만 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재명 대선 캠프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용 부원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거 이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좀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요.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6억 원이 실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재판부가 뿌리 깊은 부패 고리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개발에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이후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 통로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면서 공공에 돌아갈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갔고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 비리가 유착에 의한 범죄라고 본 첫 번째 사법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에 돌아갈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갔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이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재명 대표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부정하면서 반박했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제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상당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점도 주목이 됩니다. 네, 저희도 이제 계속 전해드린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에 섰다가 이 지난 수사 과정에서 변심을 한 후에 이 대표를 향해서 이 폭로성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인물이죠.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이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요. 어제 재판부는 이 유 전 본부장이 일부 부정확한 진술도 하고는 있지만 이 범행 주요 부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낮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김용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회유로 유 전 본부장이 말을 바꿨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등에도 이 핵심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전 방송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일부분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거나 스스로 뭐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을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이게 결국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오래된 일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기억에 혼동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모를 그런 일들도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를 판결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은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중 7천만 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외 2천만 원은 전달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고 1억 원은 이 받은 것은 확인이 되지만 대가성 부분 등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이유는 이 1억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단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 자금으로 제공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서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여러모로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 이재명 대표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 인생을 함께 해온 그야말로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은요. 지난 2010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던 해 성남시 의원이 됐고요. 그 후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대변인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 대표 캠프 총괄 부본부장으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힌 자신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대표가 과거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이 서로에 대해 언급했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 성남 지역에서는 그 이재명 그 변호사의 그 힘을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덥석 손을 내밀어주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자신이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 과연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단 1원도 본 일 없고 쓴 일도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를 인정을 하고 또 법정 구속하면서 이 사실상 이 대표의 결백 주장과는 좀 충돌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 대표는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니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말을 아꼈는데요. 대신 언론 공시를 통해서 당시에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일주일 만에 수십억 원의 뭐 이렇게 후원금도 모이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부정자금은 1원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목소리와 어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선고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치자금 순수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대선 경선 자금 김용 전 부원장 측 역시 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죠. 네, 김용 전 부원장은 그동안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러왔을 뿐이라면서 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고요.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 유죄 판결에 이어 법정 구속까지 하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된 김 전 부원장을 대신해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김용 전 부원장의 목소리와 어제 나왔던 김 전 부원장 변호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르게 경선자금 준비하셨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모르게 경선자금? 전혀 경선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저희가 잘 밝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수혜자는 결국 이재명 대표다 이러면서 이 대표를 다시 직격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죄로 판결난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라는 건데 어제 법원을 찾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법정을 나서는 유 전 본부장을 향해서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이 끝난 뒤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 목소리 그리고 법원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네, 사실대로. 야, 검사가 얼마나 잘하냐고. 뭐 있는 것도 뭐 담담히. 장 실장 인정했.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어제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 피고인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건넸다 이렇게 이제 진술한 바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을 인정을 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도 명백하다라고 봤는데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이 유 전 본부장은요. 돈을 받은 쪽,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 기소가 된 부분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로 처벌하기에는 부적절한 단순 전달자에 그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이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 판결을 할 수 있는 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정치자금 수사로 지목된 이 유 전 본부장을 무죄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 공동 피고인이었던 정민영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이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제 법원 판결 내용 이미 뭐 보도가 많이 돼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저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이죠. 그동안 민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장동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100원 한 장 받은 게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만 있을 뿐, 그 사람이 말이 진술의 신빙성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 없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징역 5년의 실형이 나올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고 그 바탕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의 진술을 상당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적인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매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형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점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김용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니까 지켜보자라는 것인데, 저는 좀 주목했던 것들은 재판부의 어떤 판결 자체가 좀 과하지 않았냐, 좀 중형이다라는 점들이 좀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무죄 받은 거에 조금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 왜 무죄를 줬을까 봤더니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유동규 씨에게 좀 편익을 준 것 같아요. 공모공동 정범으로 해서 단순 전달자로 기소장에 기재를 하니 재판부는 그걸 보고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재판부도 법리상으로 그렇게 법리상으로 했을 뿐이지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서든 보든 검찰의 기소를 만약에 뇌물 혐의를 김용과 유동규를 똑같이 뒀다면, 예를 들면 김용도 측근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는 말하는 유동규 씨도 측근이었잖아요. 그러면 남욱 씨가 전달했을 때 유동규 씨는 과연 그 돈을 안 썼을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검찰에 좀 편의가 있지 않느냐는 점이 좀 주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많습니다. 이게 이제 1심 판결이긴 해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적 동지와 다름없는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가 인정이 된 만큼 이 검찰의 칼끝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 김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중 1억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제공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점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향후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미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물론이고 성남 FC 사건 재판 심리와 또 428억 원 약정 의혹 등등 해서 이 검찰의 남은 추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어제 이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결과가 꺼져가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불씨를 살렸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진중권 교수의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2년 구형에서 5년 나오면 받을 만큼 받은 거고요. 예. 뭐 뻔히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 그 돈을 받았고 누구한테 받았냐면 이재명 대표가 혜택을 준 사람들한테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돈이 어디 쓰였느냐. 적어도 6억은 어디다 쓰였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쓰였거든요. 그렇다면 구조는 뻔한 겁니다.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게 이재명 측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이었는데 예. 그게 사실 좀 깨져버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수사가 아주 다시 꺼져가는 수사의 불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검찰은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본격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부원장의 위증교사 혐의는 어제 1심 판결이 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이를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러한 정황에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이 대표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인사들이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8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관련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어제 김 전 부원장 판결 선고 이후 위증교사 경위와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재판 그 기사를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김용 전 부원장이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 정말 놀란 듯, 그다음에 정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사실 그 광경 저희가 장면을 보내드렸었는데 그 김용 부원장이 법정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할 말 없냐 그랬더니 선고받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어제 자신이 법정 구속이 될 것도 또 유죄 판결을 받을 것도 아마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결과가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유 전 본부장이 참여하고 있는 결국 다른 재판들도 이 대표 측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네, 당장 이 대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장동 위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장동 위례 재판은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과 증인, 참고인, 사건의 개요 등이 상당 부분 겹쳐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위례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은 이 대장동 위례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을 앞세워서 이 대표 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지난 발언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은 이제 이재명한테도 전달이 됐고.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마시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또한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 428억 약정 의혹은요. 검찰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대표 측근이 그 3인방이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제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고 유 전 본부장도 앞서 재판에서 이 428억 원이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에게도 해당 지분을 받기로 한 사실이 공유됐다 이렇게 이제 증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그간 김 전 부원장과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 8억 4,700만 원이 앞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측이 약속했던 이 428억 원 그 가운데 일부라는 의혹 등도 이제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이 대표의 이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도 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시는 내용으로 428억은 누구 겁니까? 이재명의 미래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또 다른 재판도 열렸습니다. 바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열렸던 건데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수원지법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법정 증언을 통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리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었는데 자신이 대표직을 수락한 뒤에 정 전 실장이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 대표를 성남시장실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구단 운영을 정 전 실장에게 맡겨놨으니 앞으로 정 전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건너뛰고 이 정 실장에게 직보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2015년 11월 초순에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이 같은 업무 방식을 고쳐달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으나 그 직후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를 했고 이 시장과 정 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시 전략추진팀장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해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 다시 높이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오전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대장동 저수지에 고여있던 검은 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라고 직격했고요. 원내대책회의에서는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가 이제라도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중대 비리 범죄를 경범죄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도대체 수치를 모르는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법치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회 거대 의석수와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성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와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매달린 이 검찰의 기소와 또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비명계 사이에서는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제는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제 오늘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에?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겠죠. 아까 대표님은 아직 다른 사건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보자고. 그러니까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 진실을 밝혀주겠죠. 들으신 것처럼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제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사법살인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셨죠. 이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법살인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한데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라는 그런 비판입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의 이 판단 이후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는 나라라면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법정구속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소감이 있으신지?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어제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에서는요, 이 대표와 지도부의 전원 사퇴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 모임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을 향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실천 행동 측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이 민주당의 도덕성 붕괴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을 향해선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고소하라면서 돈봉투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 투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렸었죠.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자명을 끝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이 됩니다. 네, 일각에선 이번 재판 결과로 당내에서도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압박이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앞서 이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한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그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여야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야당 안팎에서는요,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고 치명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부원장의 재판 결과가 사법적 부담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보좌진으로 모여 있는 이제 민주주의 실천 행동, 그 이제 새로운 모임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좀 세게 낸 것 같아요. 이 민주주의 실천 행동 이렇게 세게 내니까
이원우 의원과 나머지 했던 원칙과 상식 그 모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더 센 목소리를 내긴 하는데 아직 당에 보면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민주당 당원 아닙니까? 그러면 당이 위기에 있을 때는 비판의 목소리도 좋지만 조금 더 이제 좀 보듬어서 내부적으로 좀 꼭 이재명 대표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지도부가 흔들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좀 목소리를 자제하고 내부적으로 힘을 모으는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 때 나왔던 한 40여 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었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외상값 갚겠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근데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5년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은 상황이 다시 그때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게다가 구심점을 역할할 사람도 없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 당위성이 있는데요. 지금 있게 되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그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높여지는 순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위기가 더 타오르게 될 거고요. 위증 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분리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하나라도 유죄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요 당초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과반 의석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통과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또 중요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동관 통신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이를 또 윤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먼저 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위원장은 최근 이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긴 데다가 탄핵안 통과 시에 수개월간 직무정지로 이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를 수리를 해서 이제 결국 방통위원장이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안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 거죠. 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었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부터 본회의가 개최되면 무기명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밤을 새워야 할 국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탄핵 충동, 의회 폭동,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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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외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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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충동,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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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오늘 오전 이 위원장이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황이 변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 본회의 직전 면직안 재가함으로써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 위원장의 탄핵안 표결 무산됐습니다. 지난 1차 탄핵안 제출했을 때는요, 국민의힘이 당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본회의를 무산시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탄핵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동관 탄핵위원장,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그 당사자가 전격적으로 사표를 내버리고 대통령이 그를 면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민주당은 탄핵을 불발되는 그런 허를 찔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오전 한때 윤 대통령한테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 절대로 수리하지 말라. 이거는 국회의 권능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그 오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 표결을 앞두고 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꼼수라고 직격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요. 또 탄핵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오전 상황 듣고 오시겠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국회에 탄핵 절차가 들어간 만큼 이 사표를 제거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한다면 이는 이동관 위원장의 먹튀 행위에 가담한 공범자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예정된 탄핵안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사람 이동관 위원장 말고요. 검사 2명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2명은 계속 지금 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소추는 유효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했던 본회의 일정은 그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윤지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이 검사 탄핵안 2건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께서 그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은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이 나와서 그거에 따라 본회의 일정도 유통될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 탄핵만 있으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검사 탄핵이 또 2건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사항이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여당 의원들은 불참하시나요? 예.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사이에 이 마지막 힘겨루기가 시작된 듯한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측에 대해서 지도부 희생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김기현 대표 그거 기다리지 않고서 즉각 거부했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은 한 달째 거취 문제에 답이 없는 여당 핵심 의원들을 보면서 이 참담한 마음이라고 토로하면서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6호 혁신안으로 의결하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부터 총선 출마를 포기해서 희생에 앞장설 테니 대신 공천관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혁신위가 의결한 당 주류 희생 요구를 공천관리위원장이 돼 직접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됐는데 인 위원장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로부터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되어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당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공관위원장 임명권 김기현 대표에게 있는데 이 같은 인 위원장 요구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갖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건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당 지도부와 인요한 위원장 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 보이자 혁신위는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그저 공관위로 넘긴다는 일방적 입장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혁신의 진정성과 당 변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 의지가 의심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혁신위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자청한 이유는 지도부가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그랬을 뿐이지 공관위원장 자리 자체를 욕심낸 건 아니다. 이게 지금 혁신위의 발표인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앞서서 공관위원장 되는 목표 갖고서 활동한 거냐 이렇게 임 위원장을 일종의 비판을 한 건데 그걸 반박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당 안에서는 임 위원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방식이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목소리 듣고 오시죠. 희생에 대해서 당의 지도부에서 너무 좀 무관심하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좀 공관위원장으로 좀 추천해달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총선에서 중요한 자리고 또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대해서 좀 본인의 순수한 의도는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하신 것은 좀 당내에서 많은 좀 우려를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혁신위를 응원했던 것은 공관위원장 하시라고 응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혁신안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는 정치의 시간으로 조금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임 위원장이 어제 라디오에 나갔는데 거기서 내놓은 발언 가운데 이제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던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차지를 전환할 경우에 한동훈, 원희룡 두 카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을 했던 겁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빠진 국정과제회의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는요 제3회 국정과제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이게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 보고하고 또 국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서 1, 2회 그 회의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지만 이번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그간 이 날선 발언으로 야당과 각을 세우던 모습과는 달리 이 50여 명의 국민 패널들에게는 약간 좀 낮은 자세를 취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이 부분 엄단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선생님 같은 피해자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으실 거라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건 선생님이 싸우실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그건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한 장관 국회에도 갔는데 거기에서는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날을 또 바짝 세웠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 광주 5.18 기념 행사에 참석하러 갔다가 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함께 저녁에 유흥주점에 갔던 이른바 새천년 NHK 사건을 비판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에서 선배가 술 한 번 사주겠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면서 룸살롱이 아닌 단란주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을 가지고 비약해서 떠들고 있다면서 불쾌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고요. 특히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운동권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을 해봤냐, 땀 흘려봤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장관은요. 앞서 들으신 손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받았습니다. 먼저 새천년 NHK 사건 해명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노동을 해봤냐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송 전 대표 목소리 그리고 한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NHK 이거는 제가 초선호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술 한 번 맥주 한 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그거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송 전 대표는 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방탄 갑옷,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요. 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 비판하는 양반 여의도 그냥 서초동 사투리 쓰고 사세요. 서초동에서 불체포 특권의 그 갑옷을 입고 싶습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이번 총선 지고 나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은 바로 피의자로 전락해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구속을 면하려고 지금 국회의원 지금 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방탄 갑옷 입고 싶은 거 아니냐? 저에 대해서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 혹시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오늘 표결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제 탄핵 소추라는 것이 결국은 목적은 이동관 그 방송위원장이 이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요. 결국 그거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이동관 위원장을 해임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파면한다는 표현까지 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파면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겠다 하니까 그거 안 된다. 대통령 보고 사의를 받아들이지 말라.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사의는 받아들여졌고요. 네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부분들이 뭐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청문회 할 때 야당에서 대통령께 얘기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안 된다. 이분만은 안 되니까 방송장악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 이분 임명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국에는 탄핵의 절차까지 갔고 그거를 막으려고 꼼수로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 제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국회 통보가 되면 탄핵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애시당초 좀 야당의 의견을 좀 들었었으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셀프 탄핵을 스스로 하고 물러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시니까요, 국민의힘에. 어제 저희도 사실 영상을 통해서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혁신위의 혁신안을 좀 더 지도부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결국 이제 그 희생 요구안이 최고위원회 회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 나올 것 같습니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불출마가 아닌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으로 치면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도권 격전지에 대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회피할 마음이 없는 건데 너무 강한 압박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마저 차단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혁신의 혁신안을 저항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게 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내세우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지도부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국민적 눈높이에 따른 결단들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뜩이나 연일 고조되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이죠. 그런데 선거제 개편 문제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내분 양상이 또 심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3시간가량 격론을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 개정을 두고서 말을 바꾸려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과거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느냐 이제 이걸 두고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요. 의원 28명이 자유 발언에 나섰는데요. 주로 친명계 의원들이 정당 투표만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이 과거 선거제로의 회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무기를 버릴 수 없다라면서 현행을 유지하려면은 위성 정당이라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발언에 나선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요.
과거 선거제로 회귀시켜놓고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하느냐, 꼼수 부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의총 3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는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총에서 그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의 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입장을 보면 거의 반반. 오늘 논의는 조금 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문제는 좀 더 그 논의를 좀 해보자. 지금 이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렇게 유리 분리를 따지는데 지금 선거 제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선거가 결정나지 않는다. 민심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 제발 시뮬레이션 제도 이런 거 가지고 공포 마케팅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약속 지키는 거다. 그것이 옳은지 등등에 대한 고민이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다르고 이 길로 가면 이만큼 얻고 저 길로 가면 이만큼 얻고는 정해진 건 아니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거제를 두고서 이제 팽팽 의견이 갈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하되 이 위성 정당의 폐해가 재현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가 당초 불체포 권리 포기 약속을 뒤엎고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적이 있는 만큼 또 한 번 공약을 뒤집게 된다면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과거 비례제로 회귀를 주장하는 측은 이 현실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례제가 유지되고 여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 자칫 의석수에서 1당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대국민 사과를 전제로 한 약속 파기를 처음 거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떤 제도에 대해서 특정 제도가 선이고 특정 제도가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책임져야 될 정책 책임이 있다면 정책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약속했던 부분을 파기할 경우에는 약속 파기에 대한 국민적 사과나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속을 가급적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같은 선거제 논란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이 대표는 앞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현행 비례제를 과거의 병립형으로 바꾸는 것을 시사해서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대선 공약을 파기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 셈인데요. 당 안팎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는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발언 들어보시죠.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엄혹함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처럼 선거제 개편을 두고서 민주당 내용 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용 요인의 하나가 이제 당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었는데 어제 야권 인사의 출판 기념회에서 또 설화가 터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어제 있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있습니다. 함 신부는 추 전 장관을 추켜 세우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서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할 때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건데요.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의 별명이 뭐죠? 추다르크. 추다르크의 원명은 잔다르크예요. 잔다르크. 프랑스의 성녀거든요. 순교자예요. 그 잔다르크의 그 생애를 생각하면서 추다르크 별명 참 멋있다. 제가 많은 이제
정치하신 분들 만났잖아요. 그다음 거친 표현하면 남자들 이 방울 있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뭐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던 2020년 12월 여론이 악화되자 본인이 먼저 청와대에 사표를 냈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표를 종용했다고 지난 7월 SNS를 통해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함신부가 이를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 듣기 민망한 단어를 사용한 게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는 말 자체에 여성 비하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함신부의 발언 기저에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함신부 아시다시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창립 주도한 분이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을 한 야권의 대표적인 원로죠. 때문에 이런 설화 파장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에서도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로부터 함신부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요. 함신부가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 여성들에게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요. 누구의 편을 드는가를 떠나서 과연 저런 잣대나 표현이 종교인이자 원로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다만 이 문재인 청와대의 임세은 전 부대변인은요. 단어 선택에는 여야 막론하고 이제 조금 신중해야 하는데 함신부가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판 기념회에서 주인공을 추켜 세우다 보면 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 그 자리는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소설을 발표한 그런 겁니다. 일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제 결국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이런 사람들과 맞서서 자신이 결국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소설 내용 때문일까요? 어제 출판 기념회 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런 또 얘기입니다. 네, 남자들이 여성 한 명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말로 논란이 된 함세용 신부는요. 윤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칭하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고요. 어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민주당 철험회 소속 김용민, 황운하 의원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황운하 의원은 장관님에게 아득바득 대드는 윤 대통령을 당시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용민 의원은 소설 주인공을 마음껏 욕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괴물이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찢어져요, 제가. 저는 이 사람 대통령이 됐을 때 조금 그래도 기대는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에 대해서 좀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근데 김의겸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부 다 위장인 거예요. 검찰총장 할 때 자기 밑에 있던 검사가 청와대에 와 있었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전부 다 청와대를 한눈에 다 보면서 위장을 한 거예요. 위장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추미애 대표만 안 속아 넘어간 분입니다, 이제. 다행히 이 책은 정말 저는 소설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직 대통령 함부로 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용건석, 이 나쁜 XX, 우리 용건석은 마음껏 욕해도 됩니다. 어디 가서든 신나게 욕해도 됩니다. 지금 마지막 녹취 들으신 김용민 의원, 현직 대통령 함부로 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얘기를 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실 야권 안팎으로부터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김 의원이 이 계엄론 주장을 또다시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네, 앞서 김용민 의원은요, 27일이죠. SNS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조그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서 이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다시 이 논란이 된 자신의 그 계엄 선포 주장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재차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21세기에 가능할까요? 계엄이라는 게?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저는 제가 그 얘기를 썼던 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역으로 뭔가 진짜 있었나? 뜨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정말요? 예, 수틀리면 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촛불 집회 참여하는 시민들이 막 화가 나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마치 이제 폭력 그 집회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나중에
계엄 선포할 거 아니냐. 혹은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촛불 때도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계엄이 검토가 됐었어요. 입법부까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는 눈에 빤히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함세웅 신부의 말,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의 저 계엄론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민 의원의 계엄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게 총선에서 승리를 국민의힘이 하게 된다면 아니 정부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못하러 계엄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앵커가 질문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용민 의원의 저런 발언 동조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하고요. 함신부 발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추 장관을 추켜 세웠는데 오직 추미애 장관만 제대로 상황을 꿰뚫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나왔던 울산시장 하명 수사에 관련된 1심 유죄 판단을 함신부가 받는지를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완전히 가리기 위해서 지난날 진행했던 추 전 장관의 문제 매우 질타에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함세웅 신부님 발언은요. 지금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은 발언이에요. 그러면 뭐 이게 성직자로서는 굳이 또 성직자인데 그런 말씀하셨을까? 좀 발언에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김용민 의원은 본인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168명 중에 한 명이면 1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은 아주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엄 이런 발언들은 본인이 좀 그렇게 과몰입돼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올 수 있을까입니다. 대법원이 우리 정부와 비자 발급 소송을 벌여온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유 씨는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최고 인기 가수로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는데 그런데 2002년 이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가 유 씨를 입국 금지 조처했습니다. 그 후 2015년 유 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고 소송이 이어진 건데요.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행정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유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유 씨는 판결 직후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이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는데요. 관련해서 당시 영상 보고 오시죠.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고 얘기한 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아름다우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 씨는 이번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요.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더라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면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이번에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2심 판결 선고 당시 유승준 씨 측에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본인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명예회복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 이제 승소 결과 이 유 씨는요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이제 캡처해서 올리면서 자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유 씨 측 변호인은요 유 씨의 이 한국 입국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MBC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자축하기는 좀 아직 이르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씨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된 만큼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심사를 거쳐 저번과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영사관에서 비자를 거부한 것, 그 행위를 취소해 주는 것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취소가 됐지만 그 후에 또 비자 신청을 했으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맞춰서 또 판단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죠. 또 거부가 될 수도 당연히 있어요. 앞서 이 대법원 판단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었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을 했어도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언급에서 여기서 자,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이런 표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아마도 정부가 유 씨가 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어떤 중대한 이유를 찾지 않는 이상 결국 이 소송은 되풀이되면서 관련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유 씨에게는 이번에 한국 입국길을 좀 열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외교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해서 바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 스크린 자랑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한공절을 맞아 공군 부대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정찰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작전 지휘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대형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바닥에도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 벽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화면에는요,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이 동남아 일부 지역이 포함된 서태평양 일대와 이 태평양 전역 등의 모습이 흐릿하게 처리된 채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북한은 해당 정보가 지난달 20일에 발사한 이 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촬영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디스플레이 하단에 노출된 뭐 북이라는 표현이나 뭐 평양시인가요? 평양시간 이런 거를 이제 정보 항목들로 밀어볼 때 위성 촬영 사진 또는 그런 영상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북한은 지난달 만리경 1호를 발사한 이후 이 괌미 공군기지와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부터 우리 한반도까지 촬영을 했다고 주장해왔죠.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으시어 정찰 위성 운용 준비 상태를 려야하셨습니다.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 표적 지역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려야하셨습니다. 네, 북한 매체는 미국의 백악관과 펜타곤도 촬영했고 그제는 이집트 스웨즈 운하까지 담아냈다고 보도하면서 정찰 위성이 지구 어디든 촬영할 수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성 사진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아 의심을 유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찰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항공절에 이 딸 김주애를 또 대동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공군 부대를 방문해 공군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부녀가 비슷한 옷차림으로 나란히 나타나 눈길이 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었고요. 김주애도 목 부분에 털이 달린 자주색 가죽 롱코트에 선글라스, 가죽 장갑을 낀 차림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과거와 현재 수령의 이미지를 결합시킨 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을빛 서울입니다. 이거 무슨 사연입니까? 네, 서울시가 내년부터 매년 이 올해의 서울색을 선정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024 서울색으로는요, 이 스카이 코럴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스카이 코럴은요, 이 노을 질 때 한강의 이 분홍빛 하늘에서 영감을 얻은 색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분석을 통해서 이 내년 이 시민의 생활상과 유행과 관련해 이 한강을 키워드로 이제 뽑았고 저녁에 지는 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가장 많이 한강을 찾는다는 점을 들어서 이 색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코로나19 여파가 남은 올해를 차가운 색으로 느낀 점을 감안을 해서 따뜻한 일만 있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따뜻한 색을 적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는 사실 지난 2008년 단청 빨간색이라든지 서울시 택시에 적용된 꽃담 황토색 등 10가지 정도 서울색을 개발한 바가 있었는데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 일상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서울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담당자 목소리 듣고 오시죠.
도시에서는 우리가 처음인데 이렇게 올해 즉 매년 서울이라는 곳에서 시민들의 이슈라든지 그 해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색을 발표하면 이 매년 바뀌니까 지루하지도 않으면서도 활용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 해에 그 색깔의 의미를 담아서 어떤 시민들한테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해마다 선정되는 이 서울색을 시내 주요 랜드마크 조명과 기념품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몰 후부터 내년까지 이 남산 서울타워를 비롯해서 롯데 월드타워, 이 DDP, 서울시청사, 세비섬 등에서 첫 서울색인 스카이코랄이 빛나는 야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